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지적법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쳤고요. 자, 이 시간부터는요, 자, 부동산 등기법, 자, 2편 등기법을 다루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지적법은 비교적 쉬운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여러 가지 법들 중에서 가장 쉬운 법 중에 하나가 지적법이라면요. 자, 제 2편 등기법은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법에 해당하는 것이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요, 그러나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가 좀 수업 잘 따라오시면요, 12문제에서 8문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난이도에 따라서는 10문제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우리가 지적법은 쉽다라는 것은 두세 번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법은 어렵다는 것은 물론 쉬운 부분도 있어서요. 한두 번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렵다는 것은 서너 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너 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되고, 등기법은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5번, 6번을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등기법은 장점은 뭐냐면요,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요, 한번 이해를 하게 되면 암기할 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두세 번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법은 이해만 하면은요, 더 이상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내용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서 이해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처음에 이해할 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 요게 좀 이제 처음에는 힘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처음 지금 우리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2번, 3번, 아니면 5번, 6번을 봐서라도 이해를 하시면은, 한 번 이해를 하면은 암기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편해지는 게 등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등기법이 어렵긴 합니다만은 가끔씩 어떤 분들은요, 지적법보다 등기법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점수가 더 잘 나온다는 분도 계세요. 자, 그 이유는요, 그런 분들은 암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 암기가 안 되니까 지적법 점수가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데, 그런데 등기법은 암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암기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성향이 이해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5번, 6번을 봐서라도 이해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나 암기는 너무나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등기법이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해를 하셔야지, 하나하나 이해를 하셔야 되지, 만약에 나중에 이해하지 해서 자꾸 미루다 보면은요, 한 내년 중반 정도 돼서 하게 되면은 진짜 시간이 급해져요. 급해지면은 이해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자꾸 암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암기한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온 내용들만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점수는 안 나오는 거죠. 이해를 해야 점수를 받는 것이지, 암기에서는 절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이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더 재미가 있고요. 지적법보다 재미는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재미가 있고, 뒤로 갈수록 시간이 거의 많이 투자하지 않고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등기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법을 공부할 텐데요. 등기법도요,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적법도 5개 장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러면 지적법은 5개 장으로 되어 있을 때 제1장은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냥 개념들만 나와 있고, 그래서 2, 3, 4, 5장이 이제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2, 3, 4, 5장을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등기법도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하고 2장은요,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문제는 3, 4, 5장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3, 4, 5장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1, 2장은 가볍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장과 2장은요, 특히 또 민법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고, 더 나아가서 5장까지 모두 공부를 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할 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가 되는 것만큼만 이해하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1장과 2장은 가볍게 보시라는 거죠. 먼저 이제 1장에서 이제 등기 총론이 나오죠.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등기에 이제 개설해 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란 무엇인가 해 가지고요. 자, 오른쪽에요. 그 부동산 등기의 기능부터 보도록 하죠. 등기가 존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거래의 안정과 신속이라는 거죠. 기능부터 볼 거예요. 거래의 안정과 신속. 거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요. 등기라는 말은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요. 등기법에서 등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민법이에요. 자, 민법에서요. 여러분이 물권법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요. 자, 부동산 물권은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부동산 물권. 우리가 보통 권리, 특히 재산권을요. 크게 채권과 이제 물권으로 구별합니다. 그러면 이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 채권자가 특정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즉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제3자가 알 필요도 없네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는 알 필요도 없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따라서 채권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들끼리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죠. 자,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요, 미리 공시가 돼야 돼요. 공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시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요, 물권 성립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물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공시를 전제로 하고 물건에 대한 물권이 성립되는 것이지, 물건에 대해서 공시가 안 돼 있으면요, 몰라요.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공시가 안 돼 있으면.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한테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물권은 기본적으로 공시할 것을 전제로 해서 물권은 성립이 됩니다. 이때 그 물권의 공시 제도로서요. 우리가 보통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움직이는 재산인 동산과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으로 나누잖아요. 이때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으로는 점유가 있죠. 점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공시를 해요. 이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이제 인도라고 해요. 그래서 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나 인도에 의해서 공시를 해요. 그럼 이때 부동산은 어떻게 공시하느냐? 이 부동산이 바로 등기에서 공시를 하는 거죠. 등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처음 민법에서요,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로서 이제 등기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공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정확히 공시가 돼 있어야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소유자인지 모르면요, 내가 소유자를 찾아다녀야 돼요. 공시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그만큼은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 사람이 소유자다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 봤더니 소유자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래 안정까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권리에 대한, 이 물건에 대한 권리자라는 것을 정확히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정과 신속을 도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도 또 나오겠지만요, 모든 부동산이 다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등기를 두기 때문에 거래할 수 없는 것들은 아예 등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지적제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자, 지적제도는 존재하는 목적이 국토의 국토의 관리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놓은 것이죠. 그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우리 영토는요, 사유지뿐만 아니라 공유지, 국유지도 다 관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 국토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기부를 두는 이유는요, 어떤 부동산의 관리가 아니라 거래의 안정과 신속, 거래를 위해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두는 거기 때문에 거래할 수 없는 부동산은요,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등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 부지, 정부 종합청사 건물, 이런 건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고 등기를 해서도 안 되죠. 만약에 그런 물건이 등기가 돼가지고요, 거래돼 버릴 가능성이 생겨버리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거래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등기를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적 거래 대상이 되는 것들만 거래 안전을 위해서 등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등기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는 사적 거래,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가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통해서 거래 안전과 신속, 거래에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를 두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민법에서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로서 이제 등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됐냐?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이 등기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런 이제 내용을, 요런 규정을요, 이제 요런 공시제도를요, 이제 표현해 놓은 이제 법률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자, 갑이요, 어떤 X 토지라고 했을 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어요. 자, 최초에 이루어지는 소유권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했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 갑이 이제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비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갑이 을한테 이것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X 토지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전하고자 해요. 그럼 갑과 을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을요, 찻집에서 만나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갑의 집에서, 을의 집에서 할 수도 있죠. 그럼 둘이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했다라는 것을 외부에서 알 수가 없죠. 외부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은 외부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매매. 자, 매매는 대표적인 계약이 되고요. 계약은 대표적인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 배우셨잖아요. 민법에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다. 자, 갑이 팔려고 했으니까, X 토지를 10억 원에 팔려고 했으니까, 을이 X 토지를 10억 원에 살려고 했으니까 매매가 성립돼서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는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물권법이 시작이 되면요, 물권법이 185조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186조, 바로 그 다음 조문에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 등장합니다. 187조에서요, 민법. 자, 부동산에 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득실 변경 그러면은 취득 상실 변경.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변동이라고 하죠.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민법 이제 186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이때 등기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매매를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이전 등기가 등기부에 돼 있어야 비로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물권을 공실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민법 186조에 있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등기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을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등기 이제 기능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2번 보시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에서 밑에 나와 있는 조문이 바로 이거죠. 이거. 양가로 2번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을이 이제 현재 소유자예요.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자, 사망을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권리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권리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가 돼요. 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고요, 유일한 상속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이라고 해보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은 상속은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 자, 우리가 매매는 법률행위라고 했어요.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상속을 받고 싶다고 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상속을 받기 싫다고 해서 또 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은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상속권을 인정을 하면은 상속을 하고, 상속권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못 해요. 즉, 상속은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입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3번에 있죠. 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이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요. 그럼 법률 행위고, 여기는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법률의 규정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187조에 나옵니다. 그 다음 조문에 나오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리의 변동은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돼요.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변동되는 게 원칙이에요. 사적 자치 원칙상.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가 없음에도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규정도 없이 변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의 규정. 사적 자치 원칙상 법률행위에서 변동되는 게 원칙이지만 법률의 규정에서도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법률의 규정에서 변동될 때는요, 등기 위에 법이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등기가 밑에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네가 소유자다라고 하면은요, 등기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면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건 시험에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만 좀 기억하세요. 또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걸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집중력이 좋고 또 재미가 있죠. 자, 보죠.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혼인해서요.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갑에 대해서는 홀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요. 홀어머니가 계시고 두 사람 사이에 형제가 이제 자식이 3명이 있습니다. 자, 근데 갑이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X부동산, 갑이 소유했는데 X부동산에 대해서 갑은 더 이상 권리를 가질 수 없고요. 이제 X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부동산에 누가 1순위로 상속하느냐에 있어서는요. 상속 순위가 이제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순위는 누가 상속하냐면요. 자식들이 상속을 합니다. 이 자식들을요. 직계 비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로, 나보다 위로는 존속, 밑으로는요. 비속이라고 해요. 그러면 비속이라고 했을 때는 조카들도 나보다 학렬이 낮기 때문에 조카 이런 사람도 비속이 될 텐데 직계 비속 그러면 바로 내 자식들만을 말해요. 그래서 직계 비속이 1순위로 상속을 합니다. 자식들이 상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요. 부모는 상속을 못해요. 상속을 못합니다. A, B, C 자식들만 상속을 할 수가 있어요. 얘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하는 거죠. 근데 자식이 없어요. 이 사람들 자식이 없습니다. 갑이 자식이 없으면요. 그럴 때는 이제 부모가 상속을 해요. 부모 이런 사람은 직계 존속이라고 해요. 근데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으면 그때 누가 상속하느냐? 이 사람의 이제 형제 자매가 상속을 합니다. 형제 자매. 내 형제죠. 보통 부모와 나와 내 자식 간의 일촌간이라고 하는 거죠. 형제 관계는 이촌간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상속을 해요. 근데 형제도 없어요. 이촌도 없다는 거죠. 형제 자매도 없으면요. 그 다음에는 삼촌들이 상속을 해요. 삼촌 그러면은 우리 친가로만 삼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가로도 동일합니다. 무계든 모계든 다 동일하게 취급해요. 그래서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이런 삼촌들이 상속을 해요. 근데 삼촌들도 없어요. 그러면은 사촌들이 상속을 해요. 사촌. 그러니까 외사촌도 마찬가지죠. 사촌들이 상속을 합니다. 사촌도 없어요. 사촌도 없고 그냥 오촌 조카가 한 명 있다든지 오촌 당숙이 한 분 계신다든지 오촌만 있어요. 그럼 오촌들은 상속을 못해요. 상속을 못하면 이 재산은 어떻게 되냐? 국가가 가져가요. 그럼 어디까지만 상속할 수 있어요? 사촌까지만 상속하는 거죠. 형제자매도 없으면요. 사촌 내에서 이제 사촌까지만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사촌까지만. 3촌, 4촌까지만 상속할 수 있지 5촌은 상속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배우자는 그러면 어떻게 상속하느냐? 배우자가 있죠. 자, 배우자는 자식들, 직계 비속이 상속할 때 얘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합니다. 공동으로 상속을 하되 다만 좀 더 많이 받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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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화를 가산해가지고 상속을 해요. 1대 1대 1.5. 자식이 많으면 그만큼 상속분도 줄어들어요. 자식이 줄으면 1대 1대 1.5 이렇게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상속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부모가 직계 존속과 이제 또 공동으로 상속해요. 이때도 1대 1.5로 상속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고요. 만약 직계비속이 없어서 직계존속이 상속할 때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해요. 근데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형제자매만 있다. 그럼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해요. 얘들이 단독 상속하고 형제자매는 상속을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속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요. 자, 보죠. 자, 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가족이 한 명도 없어요. 얘가 만약에 오촌이에요. 오촌 조카일 뿐입니다. 그럼 얘는 상속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법에서 상속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법을 개정을 해요. 요새는 자식들을 너무 적게 나기 때문에 자식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6촌까지 상속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5촌이니까 상속할 수 있죠. 그러면은 병이 상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병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을 인정하면 상속이 되고 상속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속을 못하는 거죠. 즉 상속은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즉 법률 행위로 인해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거예요.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서 변동되는 것이고요. 그럼 법률의 규정에서 변동되는 경우는 법에서 병이 상속이다 라고 하면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병이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변동되는 경우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는데 그러면 등기할 필요가 없이 등기도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거래 안전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요. 깨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가 없어도요, 깨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이 부동산을 살려고 해요. 등기부를 봤더니 을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을한테 살려고 을한테 갔더니 을이 사망을 했대요.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건 상식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시를 안 해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시를 한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너희 모르지, 알게 해줄게 라는 게 공시인데, 이미 알고 있으면은 공시 안 해도 충분하잖아요. 공시하지 않아도, 등기 없이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등기를 해야만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을이 갑자기 사망을 하고요, 병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 등기를 할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잖아요. 장례부터 치른 다음에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이 사람이 등기를 할 때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요, 을이 사망하고 병 앞으로 등기할 때까지 시간적 간격, 며칠이라도 시간적 간격이 있으면 그때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 돼버려요. 소유권이 단절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연속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런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거래 안전을 해칠 필요도 없고, 또 소유권이 단절되는 것도 막기 위해서요, 을이 사망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법률의 규정이요, 상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용징수도 있는데, 공용징수는 국가가 필요해서 강제로 수용해 가는 거예요.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용징수라는 것은, 자, 수용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수용되는 거 아니죠. 수용하려면요,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절차를 밟아가지고요, 예산도 책정하고 수용한다고 고시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수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토지가 수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 인정해도 상관이 없고요. 판결도 법원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이제 법원에서 누가 소유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소유자다라고 했을 때요, 거래 안전을 깨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공개된 곳에서 하기 때문에. 또 경매가 들어갔을 때는요, 이에 등기부에 경매 중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등기가 됩니다. 이건 현재 경매 중이다. 그러니까 경매 중이라는 것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 물건이 지금 현재 경매 중에, 경매 상태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요, 거래 안전을 깨트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요, 등기 없이 권리가 변동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할 필요 없으니까, 을이 사망하면 병이 지금 등기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자, 그런데요, 병이라는 사람이 이 상속받은 토지를요, 팔려고 해요. 정한테. 팔면 이거는 매매를 통해서 이제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정은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병에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등기부는 을 앞으로 사망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사망자 명의에서 직접 정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죠. 사망한 사람이 등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앞으로 먼저 등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 앞으로 등기가 될 테니까.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요, 등기가 없이 권리를 취득을 하지만 다만 이 사람이 처분을 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즉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정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요, 병 앞으로 먼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즉 상속 등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정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정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이런 게 이제 등기의 기능이에요. 등기의 기능.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보시면요, 양가로 이제 4번이 있는데요. 자, 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정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한테요, 임대를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해요. 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해요. 여러분 계약법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다룹니다. 대는 빌려주고, 차는 빌릴 차예요. 임은 대가를 나타내는 한자예요. 우리가 임금, 그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이라고 하는 거죠. 대가요. 빌려주고 빌리는 데 있어서 씁니까? 대가를 지급하면 이걸 임대차라고 해요.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빌려주는 거, 이런 거 임대차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은요, 이제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계약법에서 이제 임차권, 임대차를 공부해요. 그러면 이 임차권은 이제 물권으로 볼 것이냐, 채권으로 볼 것이냐.
어떤 권리를 물권으로 구성할 것인지 채권으로 구성할 것인지는 그 나라마다 틀려요. 그 나라의 이제 입법 정책에서 정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즉 임차권은요, 채권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이것을 물권으로 구성할 것이냐 채권으로 구성할 것이냐에 있어서요. 자, 물권으로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임대차에 대해서요, 임차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물권으로 구성하면 등기를 해야 임차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라는 것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호텔 가서 하룻밤 자는 것도요, 임대차가 돼요. 돈 내고 자잖아요. 빌려서 하루 사용하니까. 그리고 잠시 고시원 가서 사는 것도 임대차예요. 뭐 주택을 임대차할 수도 있고요. 물건을 임대차하고요. 그러니까 임대차라는 것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그때마다 다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어떻습니까? 임대차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등기까지 해야 된다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차를 보다 신속하게 신속하게 이렇게 빈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채권으로 구성해요. 채권으로 구성한다는 것은요, 등기 없이도 바로 임차권은 취득한다는 거죠. 물권으로 구성해버리면 등기와 취득하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없이도 바로 임차권은 취득할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구성해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이 사람은 이 계약에 따라서 임차권은 바로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등기 없이도 바로 임차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요, 정이라는 사람이요, 이 토지를 무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죠. 등기가 돼 있어요. 소유자예요. 근데 소유자가 딱 와서 보니까요, 이 토지에 A가 지금 점유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라는 사람이 너 나가라 이거. 나가라. 이제 내가 소유자니까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냐? 내가 임차권이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A의 임차권은요, 채권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의 당사자인 정한테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지 무한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즉 A는요, 무한테는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무는 소유권 등기가 됐으니까 이 등기가 됐으니까 모든 사람한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는 소유권을 A한테 주장할 수 있지만 A는 무한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자, 그러니까 임차권을 채권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 임차인들의 지위가 굉장히 약화가 되는 거죠. 부동산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요,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물론 살게 하면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쫓아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이 사람이 나가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위험 부담을 안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차인들의 생활이 굉장히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법을 만들어야죠. 민법에서요, 특별한 규정을 둡니다. 자, 이것은 임차권은 채권이지만은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등기가 되면은요, 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등기가 되면은 공시가 되잖아요. 공시가 됐으니까 이제는 무한테도 이제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요, 공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 버리면 제3자가 손해를 보잖아요. 임차권이 공시가 안 된 상태니까 임차인이 당연히 없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해 버리면 무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테 이런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공시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시가 전제가 돼서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이지, 공시도 안 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주장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공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지만 이제 등기가 됐으니까 이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등기 없이도 임차권을 취득하지만 다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둬요. 채권이지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 인정되는, 환매권은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민법의 특수한 매매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임차권 등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 예외적으로요, 등기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등기가 되면 이제 제3자에게도 대양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등기의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물권의 공시 제도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행위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건이 되고요.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같은 건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요,
처분 조건이 되죠. 그러니까 등기의 기능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조건. 그리고 제목들이 되는 거죠. 113페이지에 그 1, 2, 3, 4, 거기서 2, 3, 4에 있는 제목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처분 요건이 되고요. 임차권 등의 채권에 있어서도 우리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주장, 대항할 수 있는 대항 요건이 되는 거죠. 자, 채권은 다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돼요. 채권의 종류는요,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등기할 수가 없어요. 또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되지만은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런 채권 등에 대해서도요, 일정한 경우는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갖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건 뭐예요? 다 민법에서 규정된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요, 무엇은 등기할 수 있고 무엇은 등기할 수 없고 또 무엇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하고 이런 등기 사항들을 민법에서 규정해 놨어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된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채권 같은 경우도 등기를 또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건 등기할 수 있고 어떤 건 등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등기 사항들에 대해서 민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에서요, 지금 민법 설명을 한 거예요. 민법에서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요. 그러면 그 등기를,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자들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 그 절차도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방법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또, 상속 같은 경우는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은 상속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 상속 등기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우리는 상속 등기를 통해서 처분할 수 있잖아요. 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등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그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등기하는 절차 방법도 민법에서 규정을 해놔야 되는데, 자, 민법은요, 우리 법 중에서 가장 조문이 많은 가장 두꺼운 법이 바로 민법이에요. 근데 그 민법에 그 절차까지, 등기 절차까지 다 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너무 커지니까 안 되겠다. 민법에서는 무엇은 등기할 수 있고 무엇은 등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일반적 내용, 등기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이 등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따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따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적어놓자 해서요. 따로 만든 법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한 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 된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 등기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민법의 부속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편이에요.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법률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을 하다 보면요, 같은 공시법이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적법에 대해서는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등장을 하지, 거의 등장을 하지 않는데, 등기법을 하다 보면 계속 함께 등장하는 게 뭐냐? 민법이에요. 민법에서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등기 절차를 규정해 놓고요. 민법에서 등기할 수 없다. 그럼 등기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없죠.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절차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민법의 부속법률이다 보니까 등기법 하다 보면요, 계속 민법이 등장하고 실제로요, 등기법 시간에 반은 민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민법에 대한 이야기. 민법의 부속법률이니까요. 자, 그래서 민법을 알면은 그나마 그래도 등기법이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민법을 많이 알아도요, 등기법은 어려워요. 민법의 심화 강해요. 민법을 다 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해서 민법의 부속법률로서 민법의 심화 강의가 돼요. 그래서 민법을 잘 알면 좀 수월할 수는 있지만 민법을 다 알아도요, 또 어렵습니다. 심화 강의니까. 민법의 심화니까. 근데 민법을 모른다. 그러면 등기법은 할 수가 없어요. 다 이런 것들이 다 민법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민법과 등기법을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민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충분한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등기법을 하다 보니까요, 더 등기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민법을 계속 공부해 가잖아요. 공부해 가다 보면 민법을 알게 되면서 이제 등기법이 쉬워지고요.
또 한편에서는 등기법을 하다 보니까 민법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과 등기법은 굉장히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입문 강의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시간이 여유가 있죠. 좀 남진 않아도 여유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남을 때는요,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 공시법은요, 수업만 들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해 못했던 부분은 내년 1월에 또 하고 3월에 또 할 테니까 수업만 들으면 충분하고요. 시간이 되실 때 어떤 공부를 하느냐? 민법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민법 공부가 바로 등기법의 예습이고 등기법의 복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기에 대해서요, 이제 민법의 부속 법률로서 등기에 대한 개념, 왼쪽에 나오죠. 등기 개념을 보죠. 자, 부동산 등기라는 것은요, 자, 보죠. 국가기관인 등기관. 등기관은 법원 산하 기관이에요. 법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소속이니까 국가 공무원이에요. 국가기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 되겠죠. 절차. 그러니까 등기 사항은 민법에서 규정하면서 그 사항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등기법이니까. 그래서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절차에 따라서요. 절차에 따라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기록되는, 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 그러면은 우리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등기부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떼우러 왔습니다. 그러면요, 그 전산화된 그 엄청나게 큰 디스크가 있어요. 거기서 바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디스크가 있어요. 컴퓨터에 디스크 있죠? 하드 디스크 이런 거 있죠? 이 디스크를요, 우리말로 보조기억장치라고 해요. 자, 이 디스크를요, 우리는 등기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더 이상 종이로 존재하지 않고요, 전산화되어 있는 디스크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기억장치, 그 디스크를 말해요. 이 디스크인 등기부. 등기부는 디스크예요. 이 등기부에, 우리 등기부에 뭘 기록합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제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에요,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봤죠. 그래서 표제부가 나오잖아요. 부동산을 먼저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 기록해 놓은 자체로 우리는 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요, 잠깐 보았죠. 그러면 등기부는요, 이제 부동산과 그 권리관계를 기록하는데, 그때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을 우리는 표시란이라고 했어요. 등기 기록에서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 그럼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은요, 권리관계가 하는 사항을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항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 기록을 둘 때는요, 물적 편성주의라고 해서요,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따로따로 둡니다.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둬요. 따라서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그 등기 기록의 제목이 됐다라고 해서 이 표시란,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을요, 우리는 표제부라고 했죠. 표제부라고 하고요. 그러면 사항란, 권리관계가 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사항란은요, 다시 우리가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냐에 따라서 구별해서 기록을 했죠. 그러면 이때 사항란은요, 소유권을 기록하는 갑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 기록은 크게는 표시란 사항란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봤어요. 자, 요 내용이 우리 그 책에서는요, 2장에 나와요. 그래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뭐 등기관, 등기소, 등기부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요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특히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2장은 지금은 안 볼 거예요. 그리고 2장에 있는 기타 내용들은요, 우리가 5장까지 다 공부를 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개념들이 다 5장까지 공부를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2장의 내용은 우리가 생략을 할 거예요. 입문 강의 시간은 생략을 할 것이고,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우리 용어의 정의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지나가다가 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잠깐 보면은요, 먼저 등기부가 나오죠. 용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다 전산화됐다고 그랬죠.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한 것을 등기부로 하는데, 뭐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 이 디스크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는요, 이 디스크를 등기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만들어 놓은 이 디스크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합니다. 등기부.
그러면은 이 디스크 안에요, 이 등기부 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자료.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 이것을 우리는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해요. 부본 자료. 그러니까 보조 기억 장치. 이걸 등기부라고 했죠. 거기에 기록된 자료들을 우리는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해요. 그럼 이때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 중에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서초동 100번지, 역삼동 200번지 토지, 이렇게 특정 부동산, 또 삼성동 100번지 위에 있는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부동산에 관한 자료, 이것을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나오죠. 밑에 세 번째, 한 필지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특히 이제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초동 100번지 등기부 좀 떼와라 라고 하게 되면요, 서초동 100번지 등기부를 떼와라 그러면은 이 등기부 디스크를 떼오라는 의미가 아니죠. 서초동 100번지 등기 기록을 떼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은 이 디스크 등기부 보는 법을 다룰까요? 아니면 한 필지 개별적인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기록 보는 법을 배울까요? 등기 기록 보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 디스크 보는 법을 우리가 배워서 뭐 하겠어요? 각 부동산의 그 등기 기록 보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구별이 돼요.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 구별되지만은 우리가 현실에서는요, 등기부 등기 기록 혼동해서 사용하죠. 등기부 떼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기 기록 떼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구별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구별할 줄만 알면 되고요. 현실에서 그냥 혼동해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제 등기필 정보라는 것이 있는데, 과거 이것을 등기필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리자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예요. 이 사람이 권리자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필증을 줬는데, 등기부가 전산화가 되면서요,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는 걸 줍니다. 자,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는요, 뒤에서 우리가 등기 절차를 하다 보면 자세히 또 다룹니다. 그래서 그때 볼 거고요. 그냥 우리 쉽게, 이 등기필 정보를 우리가 쉽게 뭐라고 하느냐, 권리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앞으로 어떤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법무사한테 우리가 맡겨가지고 법무사가 갖다 준 서류 중에요, 권리증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 권리증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정확한 명칭은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조선시대에는 등기부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집문서, 땅문서가 있었죠. 그러면 이때 이 권리증, 등기부 정보가요, 바로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집문서나 땅문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증. 등기부 정보 나오면은, 권리증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 개념을 보았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요, 113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 사항이 있죠. 등기 사항. 자, 등기 사항은요, 민법에서 주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민법에 의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부동산 물권을 공시하는 게 등기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모든 부동산이 다 등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라면, 그 물권이라면 모든 물권을 또 다 등기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이 또 따로 있고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걸 잠깐 다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도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자,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서요, 밑에 등기사항에 의해 가지고요, 실체법상 등기사항, 그 다음에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실체법 그러면요, 권리 의무를 다루는 것을 우리는 실체법이라고 해요. 그럼 민법에서는 권리의 변동을 다루죠. 그래서 우리가 실체법 그러면 민법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차법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등기 절차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절차법 그러면 등기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민법에서는 무엇을 다룹니까?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을 다루죠. 그럼 권리 변동, 특히 법률에 의한 권리 변동은 등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권리 변동을 다루기 때문에 민법에서는요, 등기 사항 그러면 등기를 해야만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만 등기 사항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권리 변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 절차를 다뤄요, 절차. 그럼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요,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도 처분하려면은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등기 절차가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등기법은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도 처분하려면 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등기 절차가 등기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상 등기사항 그러면은 절차를 다루는 등기법에서는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에 규정해야 한 물권 변동도 그 등기 절차를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 변동을 위한 등기사항보다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넓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에서 말하는 등기사항보다 더 넓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 넓다. 그래서 114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절차법상 등기사항, 등기법상 등기사항은 실체법, 즉 민법에서 등기사항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민법은 권리 변동을 다루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다루는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부터 보시면요. 자, 그럼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또 오른쪽에 보시면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물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게 나와 있는데요. 뭘 보시냐면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 4번 보시면 등기할 사항이 권리 변동 밑에요. 부동산 등기법 3조에서요. 3조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3조에서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등기는 부동산 표시와 부동산 표시 등기하는 거죠. 표제부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권리에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에 대해서 한다라고 해서요. 부동산 등기법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요 의미를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요. 부동산은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다시 이제 가가지고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동산은 등기가 안 되고 부동산만 등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자,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의 개념도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아마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등기법에서 공부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민법 시간에도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요, 토지,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그 토지 위에 있는 그 정착물, 정착돼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부동산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건물 등이 되겠죠, 건물. 근데 건물만 부동산으로 있는 건 아니고 부동산의 종류는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민법 물건 파트, 물권 할 때 이제 할 텐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X 토지가 있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다 자란 아주 나무들이 있어요. 자, 나무들이 있는데요. 나무들을 베버리면은요, 벌채를 하게 되면 이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동산이 됩니다. 근데 나무가요, 땅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서 있다라는 거죠. 서 있어요. 그럼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목이라고 해요. 서 있는 나무를 인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 토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토지를 팔 때요. 갑이 을한테 토지를 팝니다. 그럼 토지가 넘어가면은요.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나무의 소유권도 당연히 넘어갑니까? 이 나무들이요, 토지와 독립된 물권이 성립될 수 있게 해서, 물권이, 그러니까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되게 해서, 그래서 물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물권은 공시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 전에 공시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공시할 수 있습니까? 공시 안 돼 있죠. 산에 그 많은 나무들 어떻게 공시해요? 다 등기됐습니까? 불가능하죠. 나무들은요, 따로 공시가 안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돼 있죠.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은 독립된 물건이 될 수가 없어요.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없다. 즉 공시가 안 됐으니까 물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무들은요, 그냥 토지의 일부가 될 뿐인 거예요. 토지는 등기가 돼 있겠죠. 그러면 토지가 등기가 돼서 토지를 이전 등기하게 되면요, 이 나무들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토지의 일부로 봐서요, 나무들도 한꺼번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목들은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요, 물권이 성립이 안 돼요. 등기할 수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 그런데요,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 나무들이요, 토지값보다 더 비싼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만 따로 팔고 싶고 토지만 따로 팔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나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요, 자기 가지고 있고 토지만 팔고 싶어요. X 토지만. 그러려면 나무가 어떻습니까? 따로 토지와 분리돼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공시방법을 갖춰야 되는데 공시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을 등기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듭니다. 때로는 토지가 나무보다, 그러니까 나무가 토지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나무만 따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인목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목에 관한 법이 있어요. 법을 만들어서요, 이 나무들에 대해서요, 따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목 등기.
임목등기. 자, 그러면은 나무들이 따로 등기가 돼 있으면 습니까? 공시가 되고 있잖아요.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해가지고 이제는 나무만 따로 팔 수도 있고 토지만 따로 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임목법상 이렇게 임목 등기된 이런 임목들은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이것도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목 등기된 임목 이외에도요 여러분이 나중에 물권법 시간에요 명인 방법을 통해서 공시되고 있는 또 임목 또 미분리 과실 수목의 집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이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텐데 나중에 우리 1월에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민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등기법을 하면 이제 정리가 좀 잘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요. 관습법 속으로 존재하는 이게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을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해요. 이것 하나의 공시 방법입니다. 공시 방법. 그래서 공시 방법, 명인 방법이랑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 이것도 공시 방법을 갖추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통해서 공시가 되고 있는 수목,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이런 것들은 이제 토지와 분리돼서 사고 팔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의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등기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동산은요. 이것은 명인 방법에서 공시되고 있는 미분리 과실, 수목, 수목의 집단 이런 것 들었습니까? 등기에서 공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동산, 명인 방법에서 공시되고 있는 부동산은 더 이상 다루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임목 등기된 그 임목들이요. 자, 이것도 등기니까 우리 등기법에서 다rum직하지만은요. 이것은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등기잖아요. 임목법이라는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에서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부동산은 토지의 정착물로 남아있는 부동산은 건물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반 등기부요. 그러니까 특별법상 등기부가 아니라 일반 등기부에서는요. 뭐만 다루냐? 토지와 건물 두 가지만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개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일반 등기부만 다루기 때문에요. 등기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동산은요. 토지와 건물 두 가지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와 건물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의 등기가 된다. 우린 두 가지만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거기 보시면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게 될 부동산,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 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나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장과 2장은 가볍게 보시라고 했죠.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 뿐이다 정도. 개념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이제 토지나 건물,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또 다 등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권리들을 다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 용익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권으로서 저당권 등기할 수 있어요. 이건 물권이에요. 자, 부동산에 대한 물권인데, 그러면 물권이라고 해서 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 여기까지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해요. 근데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자, 이런 것들은요, 점유에 의해서 공시가 돼요.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에서 공시가 되지, 부동산의 물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따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민법에서 등기할 수 없도록 해요. 그러니까 점유에서 공시되니까. 그 다음에 동산은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산에 대한 담보권으로 동산 질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다 보면은 질권도 물권에 해당되지만요. 이것은 동산에 대해서 주로 인정되기 때문에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요. 빠져나갔죠. 그래서 다루질 않는데 동산 질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또 특수지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나중에 지역권 파트를 공부하시다 보면요. 우리 지역권은요.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를 구성을 해요. 사람의 편익,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구성하는데 만약에 사람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을 설정하면요. 이걸 인역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특수지역권이라고 해서 인역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이요. 이걸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요. 이게 185조에 나오는 거죠. 물권법 처음에 나오는 거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창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인역권, 특수지역권은 우리 민법에서 허용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고요. 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요. 봉분, 그러니까 묘죠. 묘 자체 그 모양에서 공시가 되지 등기에서 공시되는 게 아니에요.
또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여러분 소유권을 하다 보면은 상린권, 상린관계를 다루게 되는데, 이때 그 상린권은요, 상린권의 하나의 종류로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요, 소유권의 내용일 뿐이지 독립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따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민법 시간에도 공부하고 또 등기법 시간에 또 1월에 하다 보면요, 그때는 여러분이 정리가 될 거예요. 아직 민법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좀 아직은 어려우니까, 아직 내가 민법을 공부하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기시면 돼요.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서 권리질권하고 채권담보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해당 부분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차권, 환매권 이런 것들은 채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채권이지만 우리 민법에서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권리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채권도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구별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물권이라고 해서 다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채권이라고 해서 다 등기할 수 없는 것만도 아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은 나중에 또 천천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권리들에 대해서요. 자,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 6가지에 관해서 등기를 합니다.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우리가 민법에서는요, 물권의 변동을 다루면서 발생, 변경, 소멸 3가지만 하지만요,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도 그 절차를 다루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절차를 다루다 보니까 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하다 보니까요, 그 물권 변동,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도 포함해서 그 절차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 종류가 다양하게 돼요. 먼저 보존부터 보시면요. 개념만 보면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 하나밖에 없어요. 최초에 이루어지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자, 그러면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만약에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요. 갑이라는 사람은요. D장의 등록이나 등기 없이도 바로 원시 취득을 하는 거죠. 등기 없이도 원시 취득을 한다. 이거는 법률에 규정이 한 취득이에요.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면요. 바로 취득을 해버립니다. 4월 1일 날. 그래서 이 사람이 꼭 등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1년 있다 등기해도 되고 10년 있다 등기해도 되고 자기 자유입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처분하려고 합니다.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도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요. 자기 앞으로 최초로 소유권에 대한 보존 등기를 이제 합니다. 신청을 해요. 그러면 최초 이루어지는 보존 등기, 이게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나밖에 없어요. 보존 등기는. 그러면은 처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 보존 등기가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물권은 변동이 돼요.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이니까. 그러나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연 이 보존 등기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기해야 되는지 그 절차가 없습니까? 등기법에서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도 그 절차를 규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보존 등기 이런 것들도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도 그 절차를 규정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등기부의 절차를,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절차를 다룬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걸 말합니다. 소유자가 임차권이나 뭐 용익물권, 그러니까 뭐 전세권이나 지상권 이런 용익물권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저당권,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기. 설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 지상권을 설정할 때 과연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소유권을 보존한다든지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요. 이 권리가 이전될 수도 있죠. 소유권이 이전될 수도 있고 저당권이 이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요. 이전 등기의 절차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 주체가 완전히 넘어가요. 소유자가 완전히 넘어가면요. 그때는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자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소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주소만 변경 등기를 해요. 이럴 때는 변경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이전이 됐을 때는요. 이전을 하게 되는데 전부가 변경이 생겼을 때는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일부만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변경 등기를 하게 돼요.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 지목을 변경하는 등기. 토지는 그대로인데 지목만 바뀌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변경 등기를 하게 되고요.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소 등기, 멸실 등기 이런 걸 말합니다.
권리가 소멸하면 그때는 말소 등기래요. 근데 부동산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요, 멸실 등기랍니다. 말소나 멸실 등기를 이제 소멸의 등기라고 해요. 나중에 멸실 등기하고 말소 등기 구별은 나중에 하게 될 텐데요.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등기 종류 하게 될 텐데,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을 앞으로요, 이전 등기가 됐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근데 이게 통정 허위 표시한 가장 매매예요.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가 되죠. 가장 매매는 무효니까. 그럼 소유자는 갑이 되고요. 등기돼 있어도 이거 무효가 되니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요, 내가 소유자인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이 등기를 말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소가 돼요. 그러면은 말소가 되면 이제 갑이 등기부상으로도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말소가 됐다고 해서 이 부동산, 토지, 건물, 이거 세상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는 그대로 있으면서 권리만 소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말소 등기라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인데 건물이 세상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요, 건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되는 걸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요.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예요. 완전히 사라지면 멸실 등기. 권리만 소멸했을 때는 이제 말소 등기라는 거죠. 자, 권리만 소멸했을 때는 말소 등기라고, 등기 기록을 폐쇄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건이 존재하면 이것도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는 등기 기록을 폐쇄하지 않고 권리만 소멸시키는 것이고,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 자체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됐을 때, 이럴 때는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요.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때 하는 것이 멸실 등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소멸의 등기라고 합니다. 또 처분 제한 등기가 있는데, 처분 제한 등기는 이제 가장 어려운 등기 중에 하나인데요. 들어는 보셨을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합니다만, 가압류, 가처분. 상대방의 처분을요, 제한하는 거예요. 처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이런 등기들, 이 등기들은 과연 어떤 절차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제한하는, 상대방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들도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정도만 한번 듣고 그냥 넘기시면 돼요.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사항 그러면은 민법보다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에 관해서 이제 등기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등기들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등기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드렸고요. 넘기시면 116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등기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오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아주 어려운 건 아니죠. 등기도요, 천천히 이해하면서 따라오시면요, 충분히 8개 이상, 또 난이도에 따라서 10개 이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되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부담 없이 여러분이 부담 없는 양으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등기법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등기 종류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